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4개의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게임이 아니고 블록체인 응용 분야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준비해 주신 분은 인코딩 랩스의 변경록 대표 이사님이신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이미 입장해 주셨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코딩 랩스 변경록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인코딩 랩스는요,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웹3 어플리케이션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세션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많은 행위들이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연계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유즈 케이스 위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 3년간 우리가 봐왔듯이 지금의 조정장의 분위기를 나타내듯이 이렇게 썰렁한 것처럼 항상 조정장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호황장, 조정장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좀 있었어요. 주제하다시피 뭐 디파이, NFT, 메타버스, 뭐 인프라 레이어에서는 레이어, 추가적인 레이어들, 뭐 멀티체인, 앱체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앱토스, 수이 이런 뭐 차세대 메인넷까지 여러 가지 화두가 바뀌면서 시장 트렌드를 계속 주도해 왔었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어떤 킬러 디앱이 어떻게 어댑션을 이룰 것인가 하는 어떤 문제는 저희가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이나 의미 있는 자료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이 아파트의 등기를 블록체인 서버에 기재하면 얼마나 많은 효용이 발생할까요? 네, 실제로 블록체인 데이터 자체는 사실은 irreversible, 그러니까 변조할 수 없고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지금은 각 중앙 기관들이 각자 서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서버도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죠. 투명하게 또 관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이 등기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재하려면 전국의 각 부동산 등기소가 노드를 운영해야 됩니다. 예. 또 각자의 노드가 전체 데이터를 싱크업이 돼 있어야겠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블록체인이 실제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이제 조금 추려보면은 지금 전국의 각 등기소가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네. 사회적인 인프라가 아직 부재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의 인식도 사실 부재합니다.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블록체인 노드에 등재해서 그걸 보여준다 한들 누가 믿을까요? 아직은 사회적인 신뢰도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메인 산업의 주요 어떤 데이터들이 아직은 블록체인으로 적용되기는 분명히 제한이 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가벼운, 조금 더 캐주얼한 서비스들은 X2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웹2에서 웹3로 넘어오는 실험들이 이런 서비스들인데요. 그러니까 웹2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모바일 중심 앱 서비스들이죠. 뭔가 인터랙티브하고 유저 어트랙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산업들이고요. 웹3는 프라이버시, 오픈 소스를 지향하고요. 인터오퍼러블리티, 어려운데요. 상호 운용성, 서로 막 주고받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를 매우 거기에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 웹2와 웹3의 가장 큰 차이는 다 아실 거예요. 소유권인데요. 결국 웹2는 소수의 어떤 특정 기관이 핵심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반해서 웹3는 좀 더 탈중앙화된 퍼미션리스한 다오에 의해서 소유하고 공유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기존의 웹2 서비스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가게가 기업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노동력, 토지, 자본을 제공하면 기업들은 이런 이 생산 요소를 갖고서 아주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예전에 우리 주관식에 이런 답 적었어요. 생산 요소 3대 요소를 쓰시오. 그러면 노동, 자본, 그다음 토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각 산업이 N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노동의 생산 요소가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핵심 이 산업의 리소스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은 1차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땅하고 노동력이었겠죠. 네. 그다음에 2차 뭐 공업, 제조업에서는 당연히 땅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했겠지만 자본과 약간의 기업가 정신도 필요했겠죠. 3차 정보 지식 산업에서는 이 앞에 자산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식 날러지였겠죠. 네. 지금 농경 산업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농경 산업에서 다음 분기 삼성전자 반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 난다는 사실 갖고서 그 정보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각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주요 핵심 산업이 필요로 했던 이 산업의 리소스는 항상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지금을 학자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이 웹3가 어떤 산업 요소, 생산 요소를 기반해서 성장할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온체인 인트레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들이 노동력, 뭐 땅, 자본, 기업가 정신,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했잖아요. 가게들은 이런 리소스를 기업에 제공했고 기업들은 이 리소스를 바탕으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웹3를 보다 보니까 웹3에서는 유저들이 이 온체인 인트레스트를 제공하고요. 아주 똑똑한 다오나 디앱들은 이 온체인 인트레스트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질의 디앱들은 이 온체인 인트레스트를 잘 가공해서 만드는 것들이 향후에 실제 어덥션이 적용될 좋은 디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이 온체인 인트레스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떤 블록체인에 이 데이터를 기재하면서 온체인으로 그 이관하는 그 어떤 동기, 유인, 리소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원래 제가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자가 2%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중에 10만 원은 떼서 디파이에 집어넣은 거죠. 디파이 이자는 한 100% 정도 주니까요. 네. 기존의 웹2 서비스를 쓰고 있었는데 웹3가 좀 더 추가 효용을 주니까 그걸 계산해서 나의 웹3 행위 일부를 블록체인에 기재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효용을 누리는 형태, 이것이 바로 온체인 인트레스트라고 저희는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런 행위들은 되게 많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얘 하나를 들었지만 내가 원래 여러 가지 마일리지 포인트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거 다 귀찮으니까 블록체인으로 통합된 마일리지로 넘어가자. 내가 매일 아침마다 조깅하고 책 보고 글 쓰고 광고 보는데 이것들을 블록체인에 기재하고 보상 주는 플랫폼으로 넘어가자. 이 모든 동기와 유익, 리소스를 온체인 인트레스트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자원들 가지고 지금 많은 디앱 서비스들이 개발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도 다 여기에서 근간합니다. 예. 이제 좀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서 코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서 엑시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엑시가 플레이 투 원 방식의 대표적인 글로벌 유즈 케이스입니다. 많은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은 그 안에서 많은 교훈과 생각해 볼 점을 남겼죠. 예. 엑시는 말 그대로 이제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떨어지는 보상을 리워드를 가지고 다시 현금화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엑시의 좀 특이한 점은 듀얼 토큰 시스템 같은 거를 도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다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하나의 토큰 혹은 약간의 서브 토큰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반해서 엑시는 초기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많은 유저들을 한 번에 인입하기 위해서 보상으로 주는 토큰을 무제한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제한 발행하면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보상으로 주는 토큰은 SLP라고 무제한 발행했고요. 따로 X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버넌스 토큰은 X라고
유한 발행해서 토큰의 두 가지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의 레이어를 두고 직접 가격이 조성되는 것을 1차 차단하는 뭐 설계를 사실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무제한 발행하는 SLP 토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졌지만 어쨌든 이 시도 자체는 꽤나 혁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P2E 케이스는 이 듀얼 토큰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교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또 엑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더리움에 배포할 때는 별로 유저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로닌 사이드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부터는 이더리움의 뭐 가스나 트랜잭션 속도에 대한 제한이 좀 풀리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P2E 게임들 대부분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점입니다. 지금 P2E 게임들이 주요 어떤 게임 안에서의 그 연산을 블록체인 스케일러빌리티는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서버나 혹은 사이드 체인으로 풀고 어떤 결제가 이루어지는 토큰의 트랜스퍼나 결제만 블록체인에 기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든 P2E 게임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일 처음 보여준 케이스가 엑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시의 조금 흥망성쇠에서 이제 쇠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엑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엑시라는 거버넌스 토큰이 가격이 좀 조정세가 시작됐고 거버넌스 토큰이 내려가니까 NFT 가격이 떨어지겠죠. NFT 가격이 떨어지니까 NFT를 브리딩할 수요가 떨어지겠죠. NFT 브리딩에 필요한 SLP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SLP의 수요가 떨어지니까 SLP 가격이 떨어지고요. SLP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아무도 게임을 안 합니다. 이런 이제 데스파이를 통해서 연쇄적으로 붕괴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이 두 가지 듀얼 토큰이 둘 다 크립토 에셋이고 둘 다 다른 각자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이 연쇄가 되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쉽게 현금화해서 빨리 캐시아웃해서 금방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P2E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때 조금의 이제 개선점이 나오는데 거버넌스 토큰은 그대로 크립토를 유지하는데 인게임 에셋, 보상으로 떨어지는 무제한 발행된 인게임 에셋은 크립토가 아닌 넌 크립토로 설계하는 케이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실패 케이스가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다음 케이스 한번 샌드박스를 살펴보면요. P2E를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축하는 게 샌드박스의 특징입니다. 네. 샌드박스는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랑 거의 유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회사가 아니라 이 유저들에게 다 돌려준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자산을 생성하고 소유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이 안에서의 어떤 핵심 행동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여기도 토큰 시스템이 여긴 듀얼 토큰이 아니라 멀티 클래스 토큰 시스템이라고 해서 FT와 NFT 토큰이 다양하게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좀 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샌드박스는 그냥 P2E가 아니고 P2E는 원 오브 댐이고요. 그 이외에 자산을 발행하고 그 자산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FT보다는 NFT가 더 그 안을 꾸미고 그 자산을 유동화하고 그 자산을 갖고 수익을 하는 핵심 행위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NFT의 중요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안에 한 5가지 토큰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짜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특이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게임 쪽 그 우리 X2원 사례들은 대부분 어쨌든 게이머만 하잖아요. 그래서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사실은 무브투어는 누구나 걷고 누구나 뛰잖아요. 범용성이 높으니까 실제 블록체인 어댑션은 아마 대부분 무브투어에서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브투어는 솔라나 기반했던 스테픈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솔라나는 참 스테픈은 참 장점이 많은 DApp인데요. 오늘은 이 시간 관계상 모든 프로젝트를 다 뜯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 특징만 제가 탁탁탁 집어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 스테픈의 좀 특징은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Something to Earn 그 X2On 방식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그 보상으로 주는 토큰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극복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테픈은 어떻게 집중하고 있냐면 스테픈 안에서 처음에 스테픈을 쓰기 위해서 NFT 신발을 사서 인입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뭐 업그레이드하거나 리페어하거나 아니면은 또 민팅하거나 할 때 그 각각 그 펑션별로 토큰을 수거하게 되고 해당 수거한 토큰을 소각불로 보내게 되면서 공급을 제한하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신규 유저를 인비테이션 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했어요, 스테프니. 네.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스테프 좋은 프로젝트지만 올해 5월에 있었던 베어장의 시작에서 스테픈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5월 전까지는 가격도 많이 오르고 유저 수도 저렇게 많이 늘고 했지만 5월 이후부터는 같이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5월까지 스테픈이 느는 걸 잘 살펴보면 이게 신규 유저가 는 것보다 기존 유저의 액티비티가 급격히 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스테픈은 애초에 정책 자체를 과도한 어떤 신규 유저를 늘려서 인플레를 많이 차용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어뷰징 때문에 보상으로 나가는 토큰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을 유지할 수 없을 테고, 그렇다면 토큰 이코노미가 깨지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들어오는 거를 아주 제한했습니다. 실제 디스코드를 통해서 그 인비테이션 코드로만 진행했고, 혹은 기존 유저들에게 제한적으로 나간 디스코드 그 인비테이션 코드를 통해서만 신규 유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과도한 신규 유입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는 거를 아예 차단해 버린 거죠. 실제로 NFT 신발을 사서 들어오는 재정적인 트레스홀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는 않았어요. 때문에 기존 유저들 위주로 보호하고 신규 유저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쓸데없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테픈 같은 경우는 조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유심히 보시면 기존 유저들은 끈끈하게 아직도 스테픈을 잘 쓰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심지어 최근에는 스테픈의 MAU가 다시 좀 늘기 시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2이나 X2On을 설계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 다양한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음원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보상을 받는 뮤직파이 개념이고요. 음원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리워드를 발생해서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컨텐츠 플랫폼도 있고 P2P를 인큐베이팅하는 툴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Listen to One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et Me Speak이라고 외국어를 런처원 방식, 외국어를 배우는 나의 활동, 퀴즈, 뭐 나의 발화량에 따라서 보상받는 또 신박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레미스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X1 방식의 장점을 다 취득을 했는데 조금 더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X1 방식은 다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어떤 자격을 취득했고요. 이 취득한 자격 가지고서 어떤 이 앱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 활동량에 따라서 정해진 로직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자격을 대부분 NFT로 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정확히 말하면 이 렛미스픽 말고 전부 다 다른 NFT는 만기는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끝까지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렛미스픽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권한, 이 NFT의 비자 제도라고 해서 만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NFT 홀더 자체를 순환할 수도 있죠. 실제로 갖고 있는 NFT 실질 유저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만기가 됐으면 원하면 갱신할 수도 있거든요. 갱신할 때 또 한 번 더 토큰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좀 더 똑똑하게 설계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큰 어떤 메커니즘을 바뀔 수는 없지만 소소하게나마 공급량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또 렛미스픽 같은 경우는 일일 할 수 있는, 우리 공부해 보면은 하루에 24시간 공부 못 하잖아요. 실질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할당량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드랍되지 않게 일일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도 좀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페이서 같은 경우는 슬립 투 원이거든요. 네, 자면은 토큰 보상 받습니다. 네, 되게 여기도 똑똑한 팀인데요. 우리 디바이스에 내재해 있는 마이크나 아니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어떤 수면의 패턴이나 시간을 측정해서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단순히 많이 잤다고 보상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규칙적으로 자는 패턴을 유지해주면 더 많이 보상하는, 실제 사용자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게 그 습관을 잡는 데 집중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면인데 이후에 이제 뭐 명상이라든지 다른 웰니스 분야로도 지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페이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XE의 경우에 둘 다 듀얼 토큰 둘 다 크립토기 때문에 빠른 캐시아웃, 가격 뭐 붕괴 현상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인플레 해지가 되게 취약했다 하기 때문에 듀얼 토큰의 설계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페이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고 나서 리워드로 받는 인앱 에셋 같은 경우는 넌 크립토로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토큰은 리스팅돼서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크립토로 설계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당연히 넌 크립토는 외부에 상장될 수도 없고 이 교차하는 순간에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우리 지갑 여러 개 깔아놓으면 그 지갑에 딱 조금씩 토큰 남아 있잖아요. 그 수요가 사실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실제 그 X의 어떤 반면 교사로 조금 더 어드밴스된 기능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톡투원 방식인데요. 탱글드 서비스는 죄송합니다. 탱글드 서비스는 비디오 챗 통해서 내가 비디오 챗 하는 만큼 시간을 벌고 이 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큰으로 환전해서 리워드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타임 이즈 머니를 그냥 실현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탱글드 같은 경우도 앞선 페이스처럼 이 듀얼 토큰에서 한 에셋은 넌 크립토로 설계해서 역시나 해지를 좀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앱에서 매출되는 피앗은 또 그 전체 토큰의 어떤 소각 대금으로 쓰면서 전체 공급을 좀 낮추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이 어떻게 X2 언어로 이제 응용되는지 여러 서비스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공통점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어쨌든 조금씩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듀얼 토큰에서 아까 올 크립토가 넌 크립토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신규 유저를 무제한 열어놓으면 어쨌든 토큰 무제한 발행이니까 빠른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스태픈 같은 경우는 앱이 크고 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밸런스에 맞춰서 신규 유저를 초대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스태픈 같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무제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인비테이션 폴리시로 약간의 어떤 쓸데없는 프로젝트의 성장을 과하게 초과하는 신규 유저 혹은 어뷰징을 막는 시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인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펑션을 통해서 토큰을 회입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런 디맨드를 창출하는 기능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리워드를 아까 그 렛미스픽 같은 경우도 리워드를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놓고 더 이상 드랍하지 않는 그런 폴리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워드로 받은 내 리워드를 다시 크립토로 전환해서 캐시아웃 할 때 그 사이에 변환 과정에서 비용을 책정하거나 혹은 그 횟수를 제한하면서 또 공급량을 조절하는 또 접근법도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버닝 메커니즘도 새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쏟아지는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이런 한 스텝은 분명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쏟아지는 공급량을 이 한 스텝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로 바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엑시와 스태픈 같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무제한 발행되는 보상을 막기에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근데 이런 뭐 재미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기 때문에 같이 계속 시장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그럼 이 어덥션의 숙제를 해결할 디앱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 힌트를 좀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유니스왑인데요. 유니스왑은 기존에 중앙화된 거래소 CEX가 독점했던 막대한 거래 수익을 탈중앙화된 불특정 다수의 LP들에게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죠. 동시에 많은 중간 거래자를 생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시스템 비용을 축약해서 실제로 CEX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구현했죠. 때문에 실질 유저가 내가 추가적으로 거래하면서 토큰을 드랍받지 않아도 이미 CEX보다 유니스왑에 거래하는 게 더 효용이 많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쓸 요인이 크겠죠. 아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언체인 인트레스트가 작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어떤 디앱이
소수의 중앙화된 기관 어떤 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수익을 다수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뭐 중간자 비용이라든지 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실제 웹2에 쓰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효용만 창출할 수 있다면 서스테이너블한 웹3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 그 힌트를 저희는 유니스왑을 보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가설을 좀 세워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은 새 산업이 태생되는 그 입구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는 단계잖아요. 아직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보면서 오늘 저희가 언급했던 뭐 on-chain interest, 그 다음에 그 X2-1 방식에서 다양한 시도들 통해서 좀 더 나은 형태, 좀 더 어드밴스된 형태를 같이 찾아보자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각종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요. 개념이 머릿속에 쏙쏙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이제 on-chain interest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고, 엑시, 샌드박스, 스테픈, 렛미스픽, 페이서, 탱글드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의 장단점, 그곳에서 저희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진화하고 있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니스왑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